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자영업 가운데서도 외식업에서는 늘 확장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더 크게 벌여야 하는지가 고민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첫 점포를 열면서 간판에다 대리점 문이라고 써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확장에 대한 희망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맙니다. 반대로 한창 잘 나갈 때 키웠지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나서는 그냥 한두 개 매장할 때가 훨씬 좋았는데 후회하곤 하죠. 그래서 외식업계에서는 사업으로서 두 가지 망하는 모델이 있다는 비아냥도 있습니다. 하나는 확장을 하지 않고 맛집으로 오랫동안 일정한 수익을 올리는 한우물 전략이죠. 이건 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반면에 초기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크게 늘리는 메뚜기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메뚜기란 말이 암시하듯이 유행이 빨리 변하면서 10여 년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도 통할 확장 전략이란 뭘까요? 일반적으로 자영업에선 이걸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규모가 커져도 통할 만한 시스템을 갖췄느냐? 흔히 사장이 가야 돌아가는 매장은 장사, 사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점포는 사업이라는 분류도 합니다. 근데 여기 그보다 더 복잡한 확장 가능성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행동경제학자로서 자신이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자,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2년 마지막 날이네요. 숱한 어려움에도 쉬지 않고 달려오셨죠?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분이 고생 많으셨어요 하니까 정말 그렇게 느끼죠. 달려라 하니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약간 비슷하네요. 예. 댓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마우로 기현 교수가 쓴 2030 추계전환 함께 읽어봤었는데요. 예. 먼저 김종무님. 요즘엔 그냥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기존의 경제 틀을 깨버리는 기술 혁신입니다. 김진희님,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젠 과학 발전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중함과 가치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해주셨네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는 지점이 존재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싱귤라리티라고 부르는데 기계가 인간을 앞서는 지점이죠. 그래서 인간이 무용해지는 혹은 뭐 술모가 전보다 훨씬 줄어드는 지점인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특이점 논란은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AI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서 이 사람보다 더 나은 기계의 존재를 꾸준히 연구해 왔는데 특정한 분야에서 인간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이 가진 총체적 인지 능력보다 나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알파고는 모든 바둑 고수를 물리칠 수 있지만 요리까지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김경숙님, 이러니까 기성세대는 변화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해주셨네요. 그렇죠. 힘드세요? 변화라는 게 힘든데 힘들죠. 모든 사람들이 힘든데 그 변화를 수용하면서 나 자신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안주하지 않겠다 하는 분들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열에 2명이 채 안 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인 거죠. 뭐 지하철 파업 얘기하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네. 강요된 변화라도 변화를 수용해서 더 빨리 지하철 파업 때문에 회사에 도착하려고 다른 궁리를 해보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있더라. 열의 2명은. 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열의 둘 중 한 분이 소장님이신 걸로. 아닙니다. 이 변호하는 아직도 두려운 존재죠. 자, 그리고 최기원님,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다닐 때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정미자님도 그때 가족수 조사도 했는데 제 친구는 자매가 6, 근데 부끄럽다고 3명이라고 손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해주셨고, 주외연님은 하지만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아지니 걱정입니다. 한편 장현정님은 인간이 지구를 망치는 건 확실한 사실이니 인구가 줄어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해주셨네요. 그 최기현님은 제 또래신가 봐요. 저는 이 경험이 있거든요. 그 한 반에 70여 명 가까이 있어요. 네. 광명수 씨 시절은 저는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그보다 더 줄었겠죠. 그럼요. 그 저도 가족이 6명이었는데 조금 창피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요? 지금은 뭐 오히려 주변에서 칭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간이 지구를 망치니까 좀 인구가 더 줄어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 축의 전환에서 나옵니다만 서남아시아라든가 인도를 포함해서 서남아시아, 중동,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가 계속해서 그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 인구가 늘면서 현재 80억 명이라는 인류의 숫자는 결코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작은 아이디어를 큰 비즈니스로 만드는 절대 법칙, 존 리스트 교수의 스케일의 법칙,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예. 저자가 알고 보면 꽤 유명한 유명한 분이십니다. 분입니다. 예. 예. 크게 이제 2가지 이유 때문에 유명한데요. 우선은 이분이 워낙 학계하고 실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겸업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경우는 이제 사립대가 주 있으니까 겸업이라는 게 허용되는데 그러니까 기업이나 공공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데 대표적인 게 이분이 부시 행정부 당시에 백악관 경제자문기구 중에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CEA라는 게 있는데 우리로 치면 뭐 청와대 경제수석실 같은데 여기 환경자원 분야 선임 경제학자를 역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하고 연이 닿아서 승차 공유 업체인 우버 또 경쟁업체인 리프트의 선임 경제학자로 여기 아예 취업을 해서 각종 경제 현장 실험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다수의 실험을 실행하고 이걸 통해서 경제학적 시사점을 얻는데 그런 걸로 유명세를 얻고 있죠. 네, 그런 행동 경제학 실험을 보면 단순히 100명, 뭐 200명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이 했던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유명세가 있으니까 펀딩이 잘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2010년에서 4년간 시카고 유아원의 그 인지 능력 발전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아예 세워요, 자기가. 그 4년간 한시적으로 시카고 하이츠 유아센터라는 걸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4년 동안 여기 투입된 예산이 $1,000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0억 원. 그냥 쓴 거예요. 나도 좀 어마어마한 해봤으면 거잖아요. 좋겠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책에서도 이 실험은 자주 언급되고요. 네. 책에는 안 나오는데 투자자가 누구였냐면 대한투자로 유명한 시타델이라는 펀드가 있는데 여기 창업주가 아내와 함께 만든 재단인데 여기서 그냥 선뜻 준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쓰는 유아원을 유지하고 없앤 거예요. 뭐 이런 정도 실험이면 해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자가 성공 신화로도 유명합니다. 예. 골프 선수를 꿈꾸다가 경제학자에서 또 노벨 경제학상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경제학계도 명문대 출신이 득세해서 이 출세가 쉽지 않은데 이분은 해낸 거죠. 네. 원래는 위스콘신 출신으로 골프 선수 특기생으로 대학을 가요. 4년제 대학에. 그러니까 책에도 이 얘기는 나오는데 어느 날 골프 선수를 포기하기로 하는데 이 책에서 가장 감성적인 부분인데 저는 읽으면서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회한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역시 그걸 공감하니까 근데 이제 자기랑 같이 골프를 쳤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슷한 실력이었는데 미리 PGA라는 프로 골퍼들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하고 대학 방학 때 쳤는데
수준차가 너무 나더라. 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진작에 포기하고 그 다음으로 내가 흥미 느끼는 게 뭔가 했더니 경제학자였더라. 그래서 와이오밍대라는 데서 박사를 했는데 역시 동북부의 명문대 출신이 아니니까 교수 자리를 잡기가 힘들어서 사실 미국 전역을 좀 유랑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는 독특한 실험 이런 걸로 유명해지면서 시카고대에서 종신 교수직을 받게 됩니다. 네. 2015년에는 노벨 경제학상 후보가 됐는데 그 당시 최연소였어요. 근데 앞으로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다면 아마 이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또 원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원제가 볼테이지 이펙트, 그러니까 전압 효과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예. 근데 번역서 제목을 보면 스케일의 법칙이거든요. 좀 확 바뀌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이런 제목이 사실은 번역하는 에디터들의 고민이 집약된 제목일 텐데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그 제목을 원 제목을 썼는지는 이해가 되죠. 그걸 네. 이해한 다음에 한국의 독자층하고 교집합이 있나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전압 효과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먹을까? 혹은 관심이나 가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큰 얼개는 모든 영리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확장 가능성, 더 벌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확장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5가지가 있고 높이는 요인이 4가지가 있다 그래서 9가지라고 보고 네. 높이는 건 볼티지업, 전압 강화, 낮추는 건 전압 볼티지 다운 이렇게 저자가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확장 가능성을 낮추면 전압 하강이고 그렇죠. 확장 가능성을 높이면 전압 강화다. 어렵긴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벌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스케일의 법칙, 네. 스케일 키울 수 있을까? 저는 이 경우는 궁여지책이지만 잘 바꾼 번역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스케일의 법칙.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긍정 오류. 이것 때문에 무작정 벌리죠. 1호점 성공했어요. 그럼 무조건 벌리죠. 네. 대부분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2호점이 안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긍정 오류입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크게 발생하는데요. 하나는 통계적인 오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호점이 잘 됐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거기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유동인구가 유독 많았다든지 그래서 유동인구라는 게 빠진 2호점은 영 안 되기 시작. 통계적 오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런 인지적 편향이 있습니다. 행동과학에서 늘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비판의 길을 막아버려요. 대표적으로 이 책이 소개된 거는 80년대 마약과의 전쟁인데요. 이때 이 마약 남용 저항 교육 대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고 아예 낸시 레이건이라는 레이건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가 나와서 텔레비전 광고를 합니다. Just say no. 그냥 아니라고 얘기해라는 건데 그 표어라든가 광고 그다음 대여 프로그램 때문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과학적으로도 검증을 해보니까 그 엄청난 예산을 들인 그 프로그램이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데이터와 통계가 거짓말을 한 경우였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이 거짓말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로 도난경보 전화에 94에 99%가 거짓 전화고 네. 경찰 신고 전화에 10에서 20%가 잘못 건 전화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실험한 결과도 얘기합니다. 실패한 경우죠. 크라이슬러라는 회사에서 상습적인 결근이 잦아지니까 생산성이 낮다. 이걸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자신들이 표본 집단을 하나 선정해서 웰리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나 건강을 증진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 상담, 육체적 조언을 하는데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전사적인 차원으로 벌리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더라. 그건 상식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한다고 매일 그
육체노동 끝내고 가서 술 많이 마시고 하는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통계 이런 것들이 거짓말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또 인간의 편향들도 많이 이런 긍정 오류를 강화하죠. 확증 편향. 내가 어떤 주식 종목을 고르면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읽고 그 종목이 좋다는 얘기만 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올라갈 때 이상하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확증 편향. 밴드웨건 효과. 주변에서 너도 나도 하니까 다 2호점에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나도 하는 게 왜 잘못된 거야? 당연히 잘 되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지만 매몰 비용 오류와 결합한 승자의 저주. 그러니까 일단 2호점을 열기 위해서 돈을 좀 썼기 때문에 이게 아까워서 계속 밀어붙이다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네. 거죠. 1호점까지 문 닫아야 돼요.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에 사회과학 또 경제학계에서 신뢰성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거를 또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되나요? 이걸 극복한 예를 통해서 긍정 오류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재현이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웰리스 프로그램이 더 큰 비용을 들여서 전사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미심쩍으면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다른 표본 집단을 가져다 놓고 만약 1호점이 확실히 성공했고 2호점을 열어도 될지 그러면 사전적으로 재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열기 전에 어떤 고객들이 왜 우리 매장을 좋아했을까를 명백히 파악하는 재현 작업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로도 근본적인 긍정 오류가 제거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구석이 네.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쪽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같은 결과가 나오면 실험을 했는데 그러면 이건 믿어도 되는 거니까 확장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재현을 해봤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를 속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건데 그 재현성 위기라는 게 그래서 학문에서도 벌어지는데 2010년대 이후에 인기 있는 논문이나 이런 걸 학문에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다시 똑같은 조건에 실험해보면 그대로 안 나와요. 네. 이 재현돼야 사회과학에서 정설이나 이론이 되는데 글쎄 미국 내에서 늘 논란이 있긴 한데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아닌 게 돼버리는. 그거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입니다. 브라이언 완싱크라는 그 당시 미국의 최고로 슈퍼스타였던 학자가 있었어요. 뭐 식품, 환경, 소비자 뭐 이런 쪽에 특화돼 가지고 매일 그 미디어에도 나와서 인터뷰하고 하는 네.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 논문을 나중에 후배들이 뒤져가지고 다시 재현했더니 하나도 같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조작됐다 그래서 2019년에 자신이 있던 코넬대를 영원히 떠나게 되는데 우리 황우석 사태도 비슷한 네.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가장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건 성공예감 본방송에서 늘 소개해드렸던 사기꾼, 위대한 사기꾼이죠. 그 정도로 사기치려면 네. 테라노사라는 스타트업 기업의 엘리자베스 홈스 역시 이건 결과 자체가 안 나왔는데 기술적 진보가 안 이루어졌는데 곧 이루어진다는 사기를 쳤던 거죠. 네. 이 과대평가라는 함정을 앞서 전압 얘기와 빗대어 보면 예. 기업이 확장할 때 전압이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 긍정 오류와는 닮았으면서도 또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5가지 중에 두 번째가 이제 과대평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표본 집단을 가지고 이게 전체 모집단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 1호점에서 우리 손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 그럼 그런 손님이 엄청나게 많고 대부분의 손님은 우리 1호점 손님처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대표성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2호점도 당연히 잘 되겠지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우버에 들어가 가지고 우버노믹스에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리프트라는 데는 처음부터 그 창업주가 코스트코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회원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 회비를 내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회원제 프로그램인데 이걸 우버에 어떻게 도입할까 하는 생각을 실험을 하는데 트래비스 캘러닉이라는 창업주는 하자. 근데 이 저자는 아니다. 효과가 없을 거다 하고 대립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도입하긴 하는데요. 이때도 대표성의 오류라는 게 생겨나요. 우리 실험을 하는데 고객들한테 이런 회원제 혜택을 주면 회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처음에는
그런 응답이 많을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느냐, 회비로 얼마를 거둘 것이냐에 따라서는 효과가 영 없거나 역효과도 나타나거든요. 이런 걸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평가하는 건데 그 실험을 2019년에 드디어 이 저자의 조언까지 받아가면서 정교하게 세팅된 우버 더 핑크라는 회원제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잘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버 자체가 상당히 수그러들게 되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잘못된 판단. 세 번째 이유죠. 그러니까 5가지 볼티지 다운, 전압 하강 효과를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세 번째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 자영업에서 혹은 스타트업에서 확장했다 가장 많은 실패를 하는 이유가 이거 같아요. 뭐 때문에 성공했는지를 오판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책에 나온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 재밌습니다. 그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를 오판하는 데서 벌어지는 건데 영국의 유명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네. 제이미 올리버가 10대 때 BBC에 발탁이 돼가지고 아주 평이한 요리를 아주 재치 있게 해내는 걸로 유명세를 얻고 사회운동가로도 아주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욕심을 좀 내요. 제이미스 이탈리언이라는 중저가 이태리식 그 체인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늘어나요. 저도 홍콩에 있을 때 한번 가봤는데 네. 홍콩에 제이미 올리버를 27개 지역에 70개 매장을 그 만들어내는데 확장할 만한 이유는 있었어요.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태리식은 비싸다. 또 요리사에 의존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대중적인 걸 못 만들어내니까 자신이 하는 방식으로 싸게 그리고 특별한 요리사 없이 중산층이 즐길 수 있는 이태리식을 만들어낸다는 거니까 뭐 컨셉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게 정말 고급 요리사들이 정말 실험이라는 관점, 예술이라는 관점으로 하는 요리가 있죠. 그게 이 책에 나오는 2011년에 영원히 문 닫게 된 스페인 엘불리라고 요리 평가를 하면 미슐랭뿐만 아니라 그 월드 레스토랑 리뷰에서도 늘 1위를 하던 이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여기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연구하고 6개월 고객들을 맞이하면서 그 세계에서 엄청난 예약을 받아서 성공을 거뒀던 곳인데 그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연구를 병행하는 분자 요리 작업이 어렵다고 이제 영원히 문 닫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대중화된 이태리 식당을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2019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제이미 올리버가 만들었던 제이미스 이탈리언이라는 게 그 당시 적자가 1억 달러, 1,000억 이상 냈고 그래서 이 저자는 망한 이유를 두 가지를 꼽는데요. 하나는 뭘로 성공했는지를 몰랐다. 예를 들어서 식재료 그러나 아주 보편화된 어떤 요리 기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관리를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포기해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재료는 점점 나쁜 걸로 쓰기 시작하고 어려워지면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두 번째 요인이 나오는데 이미 외신에서도 많이 소개된 예인데 사이먼 블랙덴이라고 넘버 2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 확장은 정작 이 사람이 시킨 거예요.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간판이 제이미 올리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적자가 누적되니까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내고 금융계에 있던 자신의 폴 헌트라는 처남을 들이는데 이게 아주 패착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금융 관점에서만 적자 나면 문 닫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적자가 더 커져서 결국은 누적 적자 때문에 문을 파산하는 상황에 이른 거거든요. 이런 게 잘못된 판단의 예라는 거죠. 이 제이머 올리버의 실패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잘 일군 사업을 확장할 거라면 이 성공의 요소로는 무엇이 있는지 저자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회사를 키우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과 협상 가능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 내가 성공한 요인이 뭐고 이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그런 것과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어. 이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로 일을 벌릴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성공 요인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성공 요인이 어떤 특별한 맛이라면 그 맛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쉽게 그 맛을 포기하고 우리 브랜드 때문에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최대한 충실해야 된다는 건데 그 할인형 매장 악의 다툼 속에서도 살아남은 트레이더스 조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소스만은 포기하지 않는 회사. 네. 소스로 승부하는. 근데 날이 갈수록 이 소스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소스 시식 코너가 자신들의 성공 비법이라는 걸 알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니까 다 경쟁에서 물러나도 이쪽은 소스로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성공 요인을 알아내는 것인데 예. 사업을 사실 크게 늘리다 보면 예기치 않은 결과도 발생을 하게 되죠. 저자는 이걸 파급 효과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요인인데요. 볼티지 다운. 그러니까 전압 하강이 벌어지는 네 번째 요인이 파급 예상치 않았던 의도치 않았던 결과가 나오는데 네. 뭐 그런 예로 여기 유명한 펠츠먼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1965년부터 미국의 랄프 네이더라는 소비자 운동가가 미국의 자동차 3사를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계속 시비를 걸고 그래서 회사 자동차 산업들이 물러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안전장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랄프 네이더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도 이 사람이 미국에서 맨 처음 일궈낸 성과였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일은 1975년 이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벌인 소비자 운동 10년 후를 보니까 그 시카고 대학의 펠츠먼 교수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소비자들이 자동차 소비자들이 더 안전해져야 마땅하잖아요. 더 어려워졌더라.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 조치들이 구비되다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져서 더 험하게 운전하고 사고도 많이 내더라. 네. 그 보험 시장에서 얘기하는 도덕적 해이가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진 거라는 거죠. 이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파급 효과죠. 그렇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 비용의 함정. 네.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많이 망하는 게 이것 때문 같아요. 내 아이디어는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돈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시장이 형성돼서 돈이 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러니까 확장의 기본적인 전제는 규모의 경제죠. 막 커지면 단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뭐 아마존 같은 게 16년간 적자를 보다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해서 흑자, 세계 최대의 유통 공룡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규모의 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비용의 함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유명했던 스타트업이 에리베일이라고 있는데 여기 뭐냐면 요즘 국내에서 이게 좀 도입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요즘 게놈 지도 때문에 가능해졌거든요. 네.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생활 방식을 지도합니다. 식습관 바꾸고 운동은 이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당신은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되니까 말이 되는 사업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비용은 무지막지하게 들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빨리 시장이 늘어나질 않아요. 네. 이 회사는 결국 망하는데 망할 때까지 봤더니 2,500명이 가입을 했고 그런 사람 가지고 똔똔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 회비가 한 달 회비가 죄송합니다. 1년 회비가 400만 원을 넘는 돈이었으니까 그 정도를 지불하고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 들어갈 걸 고려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이유만으로 확장했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일을 벌리는 걸로 따지면은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트위터를 인수하고 우주 개발까지 나서는데 뭐 이런 것들도 규모의 경제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의 성공 비결은 혁신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빨리 이뤘다는 거죠. 다른 스타트업처럼 느리게 이렇게 갔다가는 아마 망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네. 사업을. 근데 테슬라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전기차 기술이 좀 앞서 있는 걸 알고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이 경우는 혁신이 뭐였냐면 엄청난 자금을 끌어들여서 투입한 거죠. 네.
그러니까 비용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규모의 경제를 빨리 이룰 수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흑자를 오래전부터 낸 건 아닙니다. 네. 흑자 낸 지가 2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스페이스X는 더 가관이었죠, 말하자면. 아니 우주 개발이 무슨 규모의 경제가 돼. 근데 그걸 해낸 게 이 사람은 로켓 재사용이라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로켓 한번 쐈다 떨어지면 끝이야? 찾지도 않아? 그렇게 많은 돈 들이고 거기서 착안해서 쏜 걸 다시 회수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사의 로켓 발사 비용에 비해서 18분의 1로 로켓을 발사하게 만들었고 결국 나사도 두 손을 들고 스페이스X한테 외주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빨리 달성이 됐거든요. 다만 미국에서도 최근에 논란이 되는 건 트위터는 규모의 경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거든요. 그야말로 이용자를 확 늘리든지 광고주를 확 늘려야 되는데 그러겠다고 인수 후에 한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인수 후에는 광고주들이 떠나고 있고 일부 가입자들도 망명한다면서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어서 오히려 성공 신화가 여기서 막히는 게 아니냐 하는 부정적 전망도 많습니다. 네, 트위터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확장에 실패하는 5가지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뭐 계속 사업하고 계시고 또 경제 현장을 관찰하고 계신데 사업을 키울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이 있을까요? 5가지 확장의 함정들이 있는데 네. 자영업자하고 스타트업을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는 긍정 오류와 잘못된 판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은 뭐 너무 잘 돼. 너무 돈만 있으면 계속 벌릴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잘못된 판단에도 정말 우리 매장에 뭐가 좋아서 손님들이 오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무작정 우리 브랜드라서 좋아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식당 메뉴는 너무 맛있어서 아무리 많이 생겨도 혹은 여기서 약간 싸구려 재료를 넣어도 잘 될 수밖에 없어. 떨어져 나갈 고객이 전혀 없어. 이런 게 긍정 오류이자 잘못된 판단. 네.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벌리면서 이 집 맛이 예전 맛 못해. 이걸 품질 퇴색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거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야 3호점 갔더니 아니더라.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긍정 오류와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공 요인을 아는 게 계속해서 더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인 것 같은데 예. 아까 메뚜기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특히 국내에서 자영업자가 사업 벌일 때 일명 프랜차이즈 꾼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부추기는 경향도 분명히 있잖아요. 긍정 오류와 잘못된 판단을 부추기죠. 네. 야 우리가 너무 잘 나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거의 돈 안 들이고 우리 브랜드를 활용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브랜드 내놓고 자신한테 돌아오는 돈은 초기에 조금 줍니다. 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주고 정작 악용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본인이 긍정 오류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성공 요인을 제대로 알았다면 빠지지 않았을 함정일 수 있죠. 네. 자영업자와 스타트업을 구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을 꼽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럼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 심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비용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이 너무 많고 잠재 고객은 뭐 상상을 초월하고 네. 몇 조 원짜리가 된다는 얘기를 늘 입버릇처럼 하고 그 시장성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데 그 실제로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긍정 오류 이런 건 둘째치고 과대평가는 둘째치고 그때까지 버틸 돈에 대해서 착각들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억만 있으면 3년만 버티면 이렇게 되는데 그 돈으로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소설 속에서는 그런 자신감을 좀 쳐주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망하는 지름길이죠. 아니, 정확히 판단해야 되니까 시장을.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똔똔이 된다. 네. 시간도 시간도 그렇고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냉철한 분을 저는 거의 만나질 못했어요. 그 최근에도 어떤 분이 몇 조 원짜리 시장이라면서 들고 왔는데 궁극적으로는 다급하니까 5억만 먼저 충당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 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스케일의 법칙.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인센티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볼티지 다운, 전압을 떨어뜨리는 요인 5가지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확장할 때 도움이 되는 볼티지 업하는 전압 강화 요인들을 따져보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인센티브를 잘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게 우리도 뭐 자영업자나 스타트업계에서 오해하고 있는 건데 리더 개인의 성격이나 뭐 스타일이 마치 사업 확장 성패를 다 가르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 사람 뭐 키울 만해, 대단해, 뭐 네. 이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저자는 어떤 기업 내 구조화된 어떤 게 있어야지 개인이 빼어나다고 사업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 지금 저 벤처로 뜬 기업들 신흥 재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뭐 개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그건 아니에요. 그 기업이 어떤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는 누가 일하느냐의 관점보다는 어떻게 일하느냐에 관련해서 고민할 거리들 많이 가진다. 자신이 했던 실험 중에는 팁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버에서 처음에 우버가 등장했을 때 저도 이제 홍콩에서 경험한 거는 팁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이게 참 미국에서 생활하면 팁이 늘 고민이거든요. 맞아요. 계산해야 되고. 뭐 얼마를 또 써내야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지 고민이 않을까 돼요. 이런 거지. 근데 팁이 없다는 게 엄청난 강점이었는데 이제 계속 운전자들이 요구를 하기도 하고 운전자의 유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로 팁을 줘야 될 것 같은 네. 거예요. 그 팁에 대한 연구를 막 하는데 그냥 팁을 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마찰을 감정적 정신적 마찰을 덜 일으키는 방식으로 절충적인 안으로 팁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평가하기 전에 팁 많이 주면 후한 평가하니까 평가하기 전에 팁을 결정하게 한다든지 뭐 바로 내리면서 둘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 얼굴을 붉히니까 그렇죠. 나중에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팁 제도를 도입했는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인센티브가 잘못 기획된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건데 뭐 굳이 기분이 좋다면 준다는 건데 실제로 주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다. 10% 미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는 잘못 구조화된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저자는 일반적 인센티브는 돈이 들지만 사회적 인센티브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 걸까요? 사람이 성공한 인센티브의 사례로 꼽은 게 자신이 참여한 실험인데 도미니카 공화국이 성실 납세 캠페인을 했어요. 워낙 세금이 안 거치니까. 네. 근데 그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입니다. 이걸 왜 했냐? 아무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라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얻는 것 2배 이상으로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손실회피라고 하는데 근데 사회적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고액 체납자 명단에 보니까 아예 그것까지 넘어서서 우리나라에 보니까 뭐 그런 분들도 꽤 계시던데 그래 배째라 이런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사회적인 체면이나 체신을 생각하는 분은 그거 잃기 싫어서 내거든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 또 인센티브의 성공 사례로 버진 애틀랜틱이라는 항공사에서 조종사들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이게 비행기도 자동차처럼 운전 습관에 따라서 비싼 항공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 절약해라 그러면 마치 위협받는 다는 느낌을 네. 받으니까 파일럿들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 그 편지를 보내면서 비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럼 항공료 좀 절약해야 되겠네 하면서 의식하면서 네. 하게 되고 그 인센티브라는 게 사회적 체면인 거죠. 이거는 돈 안 들였잖아요. 그냥 명단 공개했고 주변하고 비교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인센티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사회적 인센티브를 잘 구성하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자가 이런 실험들을 하면서 부시 대통령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 이 행동경제학팀이 백악관에 늘 상주했어요. 네. 그래서 약간의 너치로 약간 바꿔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뭔가 계속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이제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어떤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걸어서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그렇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하는 게 대단히 좋은 인센티브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건 이미 실험 결과 다 이제 밝혀진 네. 거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돈을 잃는 것을 구조하는 방식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얼마 더 줄래 하는 전통적인 인센티브가 네. 의외로 잘 안 먹히고 받은 사람에 대한 화 때문에 분노에 의한 사기 저하라고 하는데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자는 디폴트 값을 바꿔서 기본 값을 바꿔서 자 일단 이렇게 준다 이런 목표를 달성할 경우 근데 달성하지 못하면 이 중에 일부는 환수한다 이랬더니 결과가 더 좋아요. 네. 뺏기는 건 싫거든요. 남들이 더 받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인데 인센티브라는 게 구성하기에 따라서 아주 같은 내용인데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 또 필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바로 한계 혁명입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려우셨죠. 어떨까요? 이 경제학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한계라는 말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배고플 때 빵 하나 먹는 거랑 10번째 먹을 때 만족도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돈을 지출할 때 어떤 게 합리적 지출이냐 하면 마지막 끝단위, 마지막 1원 혹은 마지막 1달러가 주는 만족도가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악관에서 하는 건 했던 역할은 환경이나 자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보통 사람들이나 정부는 이 예산은 평균 얼마가 들어 사람당 뭐 혹은 평균 가격으로 비교를 하는데 네. 진짜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알자면 한계 비용을 찾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1달러가 마지막 10,000원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리프트 시절의 얘기가 재밌어요. 네. 이 사람이 썼던 그 당시 회사 내 소논문인데 이게 인터넷에 흘러나와서 또 화제가 돼서 이분이 유명세를 치렀는데 아담 스미스 리프트를 만나다 그래가지고 리프트가 광고를 집행하는데 뭐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평균 비용으로 페이스북 평균 비용하고 구글 평균 비용을 맞추자 그래가지고 어느 한 군데서 또 우는 소리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똑같이 맞춰서 집행해 봤더니 그걸 통해서 고객이 유입되거나 운전자가 유입되는 효과를 봤더니 처음은 비슷했는데 이렇게 금액을 올릴수록 나중에는 이 페이스북이 구글의 50분의 1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이스북의 광고료를 뜯어내서 이쪽으로 얼마 가야 되는 건데 이 간단한 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평균 광고비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계 혁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한계 관련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네. 뭐 자영업자나 이 스타트업들이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최신 비용 정보를 보는 겁니다. 옛날 건 잊어버리고 네네. 평균 낼 때 옛날 건 잊어버리고 최신 한 달간 우리가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시고 그게 똑같도록 대안들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키워드. 포기의 타이밍. 이건 저자가 골프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경제학자로 돌아선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 포기가 어떤 거냐 이런 걸 다루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상의를 하시거든요. 이를 더 벌릴까 2호점 3호점 프랜차이즈를 낼까 이럴 때 시도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떤 순간이 오면 저도 여러 차례 말리거든요. 여기서 포기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장을 해나가는데 아까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공 요소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겠다. 이것 때문에 성공했는데 그 성공 요소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리고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럼 접어야 되는 건데 네. 접질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매몰 비용 때문에. 지금까지 한게 얼마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한게 얼마인데라는 생각에 빠져서 계속 돈을 투자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거든요. 더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 포기가 중요하다는 거고 저자가 골프 선수로 대승하겠다는 자신이 객관화시켜서 자신의 오류를 다 거기다 인정하는데 긍정 오류.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네. 나만 잘한다고 생각했구나. 확증 편향.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던 경기만 기억을 해요.
기사도 그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만 스크랩북 같은 걸 보면 다 자기가 빼어놨던 어떤 순간들만 모아놓고 있는데 그거의 확증 편향이죠. 그 다른 대안에 대한 고려를 안 하니까 기회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여기 최적 포기를 했던 사례들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가 그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OTT를 하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게 원래 했던 거 DVD 우편대거든요. 네. DVD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그걸로 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OTT로 가는데 시장은 자기들의 정체성이라는 이유로 이걸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막 그 회비도 바꿔보고 하는데 이 주변에서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라 하는 고객들부터가 우선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네. 과감하게 포기하거든요. 근데 다만 저자가 계속 항변하는 게 그 우리도 읽었던 책 중에 그릿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끈기, 투지 이런 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우리는 뭐 그 끈기 있게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데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최적 포기가 낫고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걸 끈기 있게 도전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다시 하죠. 골프는 희망이 없었지만 경제학자로서 나는 내가 쓰는 논문이나 실험이 주목받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 물론 미국 기준으로 삼류대를 나왔지만 네. 그래서 자신은 끈기 있게 도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페이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낳았던 지금도 실리콘밸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성지인 페이팔이라는 간편 결제 시스템도 최적 포기의 결과물이라고 책에 얘기하는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시장을 겨냥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었거든요. 컨피니티라고 회사 이름도 달랐는데 이건 뭐냐면 팜파일럿이라고 PDA 잠깐 유행하다가 사라진 네네. 스마트폰 나타나기 전에 사라진 여기에 안전결제 프로그램이었어요. 소프트웨어였어요. 근데 이 시장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이 PC나 핸드폰으로 나중에 핸드폰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고집하다가는 팜파일럿 시장과 함께 죽는 건데 이 페이팔 창업자인 서너 명이 계속 실험을 하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간편 결제를 필요로 했던 게 이베이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였는데 그래서 이베이에 최적화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네. 조금 수리해가지고요. 이게 페이팔이 됐고 이걸 판 원동력으로 일론 머스크는 지금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작은 기업에서 출발한 기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그에 걸맞는 기업 문화를 육성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걸 저자는 문화의 규모 확장성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이게 볼티지 업, 그 확장했을 때 전압을 높여주는 마지막 요인으로 꼽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1호점 하나 할 때 직원 3명이서 하는 거랑 2호점까지 해서 10명이 하는 거 할 때 회사 문화가 달라져요. 네. 회사 문화가 1호점 할 때로 멈춰 있으면 2호점은 망하는 거거든요. 1호점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가지고 뭐 결근도 하고 늦게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없어도 2호점이 돌아가야 되니까. 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건데 조직 문화라는 게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장에 걸맞는 조직 문화의 변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버가 이제 예전처럼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초기 성장 과정에서 조직 문화가 아주 독특한 게 생겼는데 이게 그냥 머물러 버렸다는 겁니다. 확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네. 여기 신경을 거의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2016년, 17년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언론에서 화제됐던 수전 파울러라고 거기 근무하던 여성 한 분이 워낙 성차별적이고 성희롱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에 분노해가지고 자기 개인 블로그에다 올려버려요. 네. 그걸 언론들이 받기 시작했고 또 이 트래비스가 그 이 우버 운전자랑 얘기를 하는데 우버 운전자가 투덜투덜 대니까 진짜 막말 동영상을 하나 찍혀요. 네. 그 운전자가 찍은 건데 그게 나오고 이러면서 그 우버의 편법 소프트웨어 탑재 상황 같은 연이은 스캔들이 벌어지면서 저자는 자기가 우버에 있어봤지만 이런 확장성이 없는 조직 문화 그리고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관심이 전혀 없었던 점을 중요한 우버의 실패 사례로 꼽는 거죠. 네.
이번 키워드가 포기의 타이밍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포기할 시점을 결정한다라는 건데 이게 또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성공했던 요인을 내가 지켜나가고 있는가. 근데 그걸 지킬 수 없다면, 뭐 지키지 않고 있다면 정도라면 개선하면 돼요. 네. 스타트업이나 자영업자나 개선하면 돼요. 근데 지킬 수 없는 환경이나 지킬 수 없다면 포기해야죠. 예를 들어서 2호점을 하려고 하는데 1호점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단골 고객에 대한 특별한 관심, 이런 게 성공 요인이라면 2호점, 3호점 벌리면 안 돼요. 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대까지 물려주는 맛집으로 성장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대대손손 먹고 살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대안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최적의 포기인 거거든요. 한우물만 파기. 네. 또 경쟁 사회다 보니까 성과주의 또 능력주의가 중시된다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버 같은 경우가 지나친 경쟁과 갈등으로 신뢰와 팀워크가 완전히 무너진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소규모일 때 하고 대규모로 확장했을 때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지고 개선도 안 한다면 확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브라질 대서양 연안의 두 어촌 마을의 작업 방식을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연구를 이 경제학자들이 가서 했는데 네. 막 무거운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 곳은 협업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늘 사람들 성향도 협업 중심적이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작은 물고기를 그냥 낚싯대로 잡는 어촌은 다 혼자 아침에 출근해서 낚시하다가 돌아오는 혼자 일하는 구조거든요. 두 어촌의 성향이나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규모를 더 키워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협업하는, 그러니까 신뢰와 팀워크가 기반이 된 조직 문화에 신경 써야지 우버처럼 그거 신경 안 쓰다가는 문제가 된다. 우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몰락 신화를 낳고 있는 위워크 같은 것도 바로 이런 조직 문화의 확장성 면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스케일의 법칙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오로지 규모 확장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책이긴 한데요. 행동경제학이라는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걸 자영업자분들이 실전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설명해드린 정도로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이상 규모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또 인수합병, M&A 같은 걸 고려하시는 경영진, 관리직 사무자들께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비영리 단체에도 똑같은 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어서 이런 분들께도 도움이 되겠죠.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세상이 소비를 멈추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온다. JB 맥키너니 쓴 디컨슈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이 짠테크 얘기도 나옵니다만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 참 역설적인데 흥미로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죠.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